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김종현입니다. 우리 경제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4%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마지막 남은 4분기에 1%에 가까운 성장을 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말에 전망을 했던 올해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인 의미가 큰 수치인 만큼 정부의 막판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직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4분기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내년 성장률까지 좀 오르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과 해외 쪽 전망은 물론 주요 변수들까지 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직설 이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내년에 우리 경제는 이렇고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좀 가늠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저희가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변수들 환율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어쨌든 내년 성장률이 뭐 지금 최대치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좀 아래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좀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우리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도 오늘 모신 세 분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제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왼쪽으로 글로벌 정책연구소 조영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경제평론가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일찍 나온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정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4% 성장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부치와 같은 건데요. 속부치와 비교했을 때 건설 투자는 0.8%포인트 하향 수정됐고 민간 소비와 총수출은 각각 0.1, 0.3%포인트 상향 수정됐습니다. 경제 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면서 2.4% 성장했는데요. 서비스업도 의료보건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0.6% 성장했지만 건설업은 4.9%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2%, 정부 소비는 1.4% 증가한 가운데 건설 투자는 6% 감소했는데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6% 증가했고 수입은 운송 장비가 늘면서 1.2% 증가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연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6%는 나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0.5에서 0.6%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는데요. 이를 위해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0.97%를 기록해야 가능합니다.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3분기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좀 이렇게 좀 좋죠. 예, 앞서 좀 말씀을 드려서 수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정광윤 기자 리포트의 내용대로 지난 10월 24일 날 나왔던 속보치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리뷰하는 개념으로 해서 세 분의 총평을 한 말씀 듣고요. GDP 디플레이터 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엊그제 나왔던 11월 소비자 물가와 좀 연동을 해서는 물가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따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박사님부터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이제 대분을 하면 내수하고 수출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내수에서는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총수출에서는 1.4%. 그래서 수출이 순수출이 지금 늘어나는 부분인데 순수출이 늘어난 게 사실 뭐 수출이 많이 돼서인 것보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쓴 돈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출이 플러스로 된 것 같고요. 민간 대 정부가 이번에 0.2 똑같이 기여도가 성장률 기여도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분기에는 정부의 기여도가 1.2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2분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3분기에 사실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랑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내려갔는데 그것이 이제 효과가 날라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총 가처분 소득이 1.0% 정도가 지금 올라간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는데요.
최종 소비 지출이 0.3%밖에 안 됩니다. 돈이 있으나 쓰는 것이 30%밖에 안 쓰는. 지갑은 1% 두꺼워졌는데 네. 그 지갑에서 꺼낸 돈은 0.3밖에 안 되는 거군요. 0.3밖에 안 되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진짜로 내수 진작과 경제에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은 수요 정책이 분명히 뒤따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이따가 물가 얘기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 박사님께서는 3분기 국민소득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속보치하고 큰 차이는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속보치 나왔을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올해 2% 성장이 이런 추세로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결국 속보치랑 똑같은 얘기는 4분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번 2% 성장이 좀 어렵지 어렵다.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계속 지금 현재 진행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1.9% 내지는 뭐 2% 저 거기서 계속 지금 올해 성장률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부적인 말씀은 잠시 후에 하나씩 좀 쪼개서 말씀을 들을 때 좀 듣기로 하고요. 정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눈에 딱 띄세요? 일단은 재정 기여도가 역시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1.2였던 게 그렇죠. 3분기에는 0.2로. 예, 뭐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났던 그렇죠. 부분이어서 앞서 조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4분기에 우리가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달성하려면 기계적으로 한 0.9%, 예. 혹은 좀 안전하게 가려면 0.95% 이상은 나와줘야 2%를 확정 지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재정의 힘이 약해졌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이럴 때 막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건설 투자거든요. 근데 건설 투자가 이미 3분기 때도 한 6% 이상 감소가 나온 데다가 지금 부동산 규제책 뭐 이런 것들 뭐 SOC가 약간 나오기는 하지만 건설 투자만큼 반짝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게 없는데 네. 건설이 4분기에 막 확 불타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지금부터 좀 뭐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당히 2% 달성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이번에 속보치를 보고서 잠정치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SOC하고 크게 보면 이제 주택 쪽이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 정평론이 주택이라고 표현을 안 하셨지만 정부가 하고 싶어도 참 서울 집값 때문에 손 대기 참 못하죠. 힘든 아픈 예. 데를 찌르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3분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더 큰 좀 더 다른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GDP 디플레이터가 이제 마이너스 1.6%를 기록해서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도 이게 3분기 연속 마이너스에 그쳤던 게 지금은 그런 무슨 외환위기도 아닌데 그런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4분기 연속 마이너스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종합 물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명목하고 실질 GDP가 있는데 그걸 나눠서 계산하는 종합 물가 지수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 숫자고요.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를 갖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제 올라줘야지 이 전체 이 총 생산량은 늘는 거거든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올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체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조금 이 사실적으로 나가서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침에 깨나자마자 추워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몸이 달궈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달궈지니까 이 문제인데 이렇게 디플레이터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나온다는 것은 물건을 안 산다는 얘기죠. 자,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해도 안 사가네? 그러면 재고를 만들든지 생산을 줄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진대. 나 조금 이따 살게. 더 떨어질 테니까. 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장기 침체라든가 뭐 네. 우리가 얘기하는 리세션 뭐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입구에 있는 그런 숫자들이 지금 나왔고요. 디플레이터가 지금 뭐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매분기 등락폭이 커집니다. 뭐 0.5, 마이너스 0.5, 0.7 요번에 마이너스 1.6. 예. 그래서 이게 그것도. 커지는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더 우리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GDP 디플레이터라는 개념 설명은 좀 네.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 4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든가 또 11월 소비자 물가에서 어쨌든 우리가 11개월 연속 0%대 물가였던 거잖아요.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GDP 디플레이터 용어도 어렵고 뭐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장한 거, 명목으로 성장한 거 이제 개념이 나뉩니다. 아까 우리 최 박사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걸 왜 나눠야 되느냐? 우리가 한 국가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실은 뭐 인플레나 이거 물가 상승은 빼고 얼만큼 성장했냐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하지만 반면에 우리 생활은 다 명목치로 파악이 되죠. 가령 은행 이자율이라든가 대출 이자 낼 때 다 명목치에다 이자 내잖아요. 기업들 매출액, 순이익 잡힐 때 물가 상승률 보정해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명목 뭐 GDP도 중요하고 실질 GDP도 중요한데 그럼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뭐느냐? 바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되고 그 차이가 나는 것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가겠죠. 그래서 이걸 뭐 GDP 종합 물가다 이렇게 아예 이해 더 편의상 쓰게 되는데 지금 나온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0.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랬었는데 그 뒤로 계속 나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올 3분기에 마이너스 1.6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골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파악이 되죠. 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11월에 다시 0.2가 나와서 디플레는 아니다. 이렇게 논쟁의 끝을 지려고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GDP 디플레이터는 지금 벌써 4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한 진짜 발안하는 디플레이션에 담근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 우리 정평론가님 판단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직도 아니라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GDP 디플레이터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떨어진다. 그렇죠. 하고 수요에 떨어지는 거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투자도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수요가 떨어지게 되니까. 또 투자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게 소비를 또 안 하게 되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의 첫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때문에 우리가 뭐 아마 시청자분들은 야 인플레이션 안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예. 적어도 GDP 디플레이터가 한 뭐 2대 정도는 유지하는 그게 성장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물가 상승이라는 예. 게 그것이 좀 좋은데 최근에 좀 이런 안 좋은 그림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한 게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금리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한 번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저희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 박사님은 이 문제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결국 이제 그 앞에서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 이제 그렇죠, GDP 디플레이터니까 마이너스라니까. 결국 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평론가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실제로 명목치로 임금도 명목치로 받고 매출액도 명목치니까 이 명목치가 지금 감소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예. 지금 소비자 물가 그 상승률이 11월 달 들어서 살짝 0.2%로 증가했지만 그 전 3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4개월 7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전부 다 포함시키는 전체 이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생산자와 관련된 그런 그 부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비재 이래서 전체적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좋지 않다. 경제가 그만큼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게요. 있겠습니다. 예. 네.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보다 더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를테면 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의 그 가격이 훨씬 더 경기와 민감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고요. 소비자들은 어쨌든 그래도 생활 필수품들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조금 더 둔감한 편이죠. 그래서 훨씬 더 경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지 않습니까? 아, 그럼 온라인 때문에? 예, 온라인의 유통 구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뭐 직구하고 그러면 싸게 사시는 그 예. 경험을 하시면 생산자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지가 않고 점점 더 효율화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떨어지고 있는. 효율화의 또 이면에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저하도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요 부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그 한 가지만큼 더 이 물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디플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뭐 유가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복지 지출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번에 11월달 소비자 물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정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정평론가는 초입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아예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말 우리가 이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를 정부 얘기만 믿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더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1월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었고 좀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8월, 9월, 10월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0%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가 네. 나왔을 때 당시에 이 한국은행이라든가의 해명이 뭐였었냐면 작년 8, 9, 10월에 유가가 뭐 상대적으로 많이 뭐 지금보다는 높았었고 농산물 가격도 엄청 높았겠는데 그것이 올해 뚝 떨어지면서 기저효과다. 착시 효과, 그렇죠. 기저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10월까지 설명이 돼요. 왜냐면 11월부터는 작년에도 잡힙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만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8, 9, 10월이 이 저물가,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다면 11월에 적어도 한 0.4, 0.5% 정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예, 그 해명이 때문에 그랬었구나. 완전히 이제 디플레 우리가 걱정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할 텐데 0.2 나왔어요. 0.2가 나왔습니다. 0.2는 이건 우려를 버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플레에 발 하나를 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죠. 예. 끄집어내려면 지금 끄집어내야 된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두 발을 담근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 우리 최 박사님은 네. 그래도 좀 좋은 숫자들도 있어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 만에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이면 향후 6개월 내에 호황이 물건을 살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2월 달에 100을 돌파를 했어요. 그다음에 내구재도 지금 뭐 마이너스 계속하는 소비율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비내구재도 지금 3.5%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지금 물건을 사고 싶은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심리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신다. 네, 지금 왜냐면 아까 지적하듯이 주머니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가처분 소득이 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들의 고리 역할을 그러면 재정이 마중물을 가든 또 수요 정책의 획기적인 부분들이 있던 이제 자극을 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정책이 세밀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주 박사님께서는 예, 지금- 어떻게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최 고문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 경제 심리 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2020년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기가? 그런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경제학자들이 2020년 상반기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올해 뭐 1.9, 2%지만 맞아요. 2.3% 정도 보고 예,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하고 있지만 물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아까 그 근원 물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게요. 예, 근원 물가는 아까 그래프에서 봤지만은 계속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명백하게 때만큼 예.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예. 지수가 살짝 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이제 그 농수산물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유료라든가 빼고. 이런 예. 그 변동이 많은 예. 그걸 제외한 그렇죠. 그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저 추세가 중요한데 저게 명백하게 하향 추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지금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저 추세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의 목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한 2% 정도가 적정 맞아요. 수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지금 벗어난 지가 한참 되고 있고 특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걸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약간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뭐 소비자 심리 거기에서도 우리가 한 항목 양날의 검을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한 중에서 향후 집값 오른다라는 응답자가 꽤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양날의 검이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막 기분도 좋고 소비를 더 할 거야라고 응답은 합니다. 예. 근데 가계부채 1,600조 시대에 이게 다 집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원리금 갚느라고 또 소비는 못 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하고 실제 소비하고의 이 미스매치가 나는 참 이런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느 때 같으면 나쁜 건 아니죠.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느끼는 거니까 이 경제 주체들이.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 빚으로 이 부채로 올린 집이기 때문에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런 좀 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 사실 더 얘기를 전개를 하자면 이제 지방하고 서울 간에 서울 수도권 간에 이 양극화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집 얘기도 뭐 서울이나 수도권 얘기지 지방은 뭐 좀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거기까지 또 너무 들어가면은 저희가 또 오늘 저희가 할 얘기에서 너무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는 이 정도만 우리 정치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그래서 지금 뭐 4분기에 0.97% 이상 성장해야지 이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2%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요. 0.97% 사실상 1%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난 2분기에 1% 성장을 하긴 했었죠. 지금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세 분의 좀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조 박사님은 좀 부정적이시죠? 저는 조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정부가 조기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 투입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조기 집행의 결과가 있어서 그 이제 반작용으로 결국은 이제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했으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돈이 그만큼 좀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문제 때문에 불용률 전통적으로 항상 이제 불용 2월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써서 좀 이제 2%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쉽진 않다. 불용을 하는 이유가 또 다 각 사업에 고유한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현재 3분기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78%,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에 좀 남은 게 그때 따지면 22% 정도인데 말씀하신 불용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22%를 풀리하게 다 쓸 수는 없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쉽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최욱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0.97을 하는 거에 이제 파란 신호등이 들어온 게 사실 이제 수출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생산 소비 투자의 세 이 지표가 동시에 좋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쳐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갖고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지금 수출이 좋아지긴 하지만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지금 1.4%를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0.97이 지금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 근데 사실 다 의미 없는 숫자인 게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잠재 성장률 밑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뭐 이거 얘기하는데 끝에 내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주열 총재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 국장님인가 인터뷰 하시는 분이 한국은행. 예, 한국은행에서 2.3% 얘기하더라고요. 예. 2021년 2.4% 얘기하고 맞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잠재 성장률을 그래서 2024년도에 마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잠재 성장률을 내리는 건지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좀 혼란이 왔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내려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점진을 맞추는 건 또 좀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지금은 하여튼 엄중함을 좀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평론가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을 할 때 2.7%였습니다. 성장률이. 그게 1월 달에 바로 2.6%로 살짝 내린 다음에요. 7월 달에 2.4%로 뚝 떨어뜨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2.2에서 2.0%까지.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0.7%포인트의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고 상당히 낯선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뭐 2.0% 성장을 한다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전망이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전망치가 뭐 전망을 잘못했다 이렇게만 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이제 저도 처음 보고 이제 많이 비난도 하지만 당국에서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즉 대외 변수들이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컸었죠. 뭐 작년부터 이어져 나왔는데 바로 이제 미중 무역 그걸 봐야 전쟁이라는 된다. 가장 컸었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결과적으로는 경제 보복이 우리도 좀 타격을 받지만 일본이 더 크게 타격 본 그렇죠.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실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꽤 위축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7월에 터졌으니까 예. 아마 그런 두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한국과의 중앙은행이 무려 이 전망치 내놓고 4번을 낮추는 이런 결과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변수가 또 2019년에는 새롭지는 않거든요. 이제 2018년에 이때 터졌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또 뭐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얘기도 좀 해서 예. 근데 또 지금 그 1단계가 또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함께 나오고 그런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번에 얘기하면서 2%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어휘를 보시면 2% 안팎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은행도 안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올 4분기에 지금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0.12%포인트 정도 GDP가 더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 이렇게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2%라는 앞에 숫자하고 1이라는 앞에 숫자는 분명히 심리를 느낀 게 다르기 때문에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내년 성장률 얘기를 이제 해 보면은요. 앞서 좀 우리 최 박사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최 박사님한테 먼저 여쭤보죠. 내년 2.3%, 내후년 2021년에 2.4%.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또 했던 얘기가 지금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망의 근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거로 보고 있다. 뭐 하여간 그런 전제들을 많이 깔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일어난 우리나라의 타격은 마이너스 0.4%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서 뭐 계산기를 돌리면 올해 분명히 1.8에서 1.9가 나오고 거기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되면 0.4가 탁 얹히니까 2.3. 뭐 이러한 산수식으로 지금 하시는 걸로 보는데 미중 무역 전쟁 이거 언제든지 이거는 상수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대선 앞에까지 지금 뭐 트럼프 지금 변덕이 지금 죽 끓듯이 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또 0.4%를 깎으면 내년도 아마 2% 미만으로 갈 수 있는 이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지금 해야 되고요. 재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짐에도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전문용어로 구축 효과라는 게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오니까 민간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고려한 그런 재정 집행들이 이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고속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아주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써주셔야 돼요.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효율성 있게. 어떻게 보세요? 2.3, 2.4% 이렇게 내년, 내후년 전망한 거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제 2.3% 정도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한 2.5로 보니까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그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성장률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둔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잠재 성장률의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에서 지금 2019년에 한국은행이 뭐 성장률 전망을 수차례 이제 하향 조정하는 사실은 수모를 겪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한국은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IMF라든가 OECD가 세계 경제 전망도 여러 차례 수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수출 의존 경제인 한국 경제도 전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뭐 한국은행만 탓할 뭐 그렇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탓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미중 분쟁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근데 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중 분쟁을 야기시킨 그 측은 미국 쪽이고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 의도에서 상당한 실익을 전 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러스트벨트 지역, 자기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 기여를 했던 그 공업지대, 쇠락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나만큼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분명히 실익을 챙 거고요.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실제로 경제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중 분쟁을 계속 파국 국면으로 갔을 때 경제에 미국 경제에 절대로 좋은 맞아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선 때까지 갈 때까지는 약간 미중 분쟁은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100% 타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그래서 미중 분쟁의 격화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문제는 좀 덜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또 태도는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트럼프 측 인사하고 뭐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빨리 왜 이거 안 하냐? 뭐요? 이 미중무역 타결을 협상이요? 네. 타결을 왜 안 하냐 막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자기네 이제 대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는데 이거 안 해놓고 쭉 대선 때까지 간 다음에 그때 대선 캠페인이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타결 시사람 바로 나야 나. 이게 자기네들 지금 전략이라는 거예요. 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진짜 그 극적으로 뭐 완결되고 그러는 상황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스테이라는 얘기잖아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쥐락펴락을 딱히 더 하겠죠. 좋아지지도 네. 않고. 뭐 관세 준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협상했다가 그 패턴을 계속 해가면서 그러면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미칠 여튼 영향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이제 몇 번 그걸 하면 시장이 이제 저게 이 관성이 붙어서 이제 안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내가 모든 했다. 게 재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지금은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평론가님 한번 전망을 들어보죠. 저는 일단은 트럼프의 이 그 립 서비스를 통한 뭐 거의 입으로 한 90% 다 했다가 또 예. 입으로 다시 또 90% 다 까먹었다가 이 왔다 갔다가 거의 저는 마지막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이 집합 종합 예술이 속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번이죠. 예. 네. 저는 지금까지는 주가 관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다. 이 정도까지도 저는 좀 네. 비난성 멘트를 하고 싶은 게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그거 가지고 한다 안 한다 가지고 한 달 반 동안에 우리도 그랬고 세계 증시 한 10% 끌어올렸거든요. 미국 증시 최고가가 가고. 근데 지금 1단계 도장 아직도 못 찍고 있고요. 네. 여기 홍콩 인권법 때문에 1단계도 또 어디로 갈지도 사실은 모르는 모르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양치기 소년처럼 뭐 늑대 왔다 이러다가 저는 한 번 만에 하나 이 트럼프가 지금은 자기가 말 한마디로 땡기고 말 한마디로 했지만 그걸 놓쳤을 경우에 특히 그게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놓쳤을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한 추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글로벌 경기도 반등할 거야라는 네. 기본 공식 때문에 타결이 좀 긍정적이면 주가도 오르는 건데 이게 완전히 타결이고 안 타결이고가 미국으로 간다면은 이 남은 건 경기 지표인데 경기 지표는 지금 미국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예. 지표가 이미 8월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다는 돌았습니다. 얘기가 예, 나오니까요. 예. 돌았고 역설이긴 한데 완전 고용이잖아요. 완전 고용이 뭐겠습니까? 남은 거는 이제부터 실업률도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12월 내년 1월 2월을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나 극심한 정말 예, 알겠습니다. 해왔다 해와 봅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미중무역 얘기를 이게 제일 우리한테 현재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사실 먼저 살펴본 거고요. 내년 우리 성장률 관련해서요. 2.3% 뭐 IMF가 2.2%고 OECD가 2.3%고 우리랑 좀 비슷한 전망인데 사실 LG연구소 같은 경우 1.8%고요. 다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 뭐 심지어 1.6%도 있습니다. BOA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 내려다보고 있는데 차이가 크죠. 여기에 분명히 이제 미중무역 갈등이라는 그 변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 수치를 좀 차치하고요. 섹터별로 우리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살펴보는 없겠고 수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부분만 좀 세 분이 내년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정부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2.2나 2.3% 정도 성장, 2% 초반 성장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문별로 좀 살펴봐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수출인데 한은이 올해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 0.4%로 봤거든요. 내년에는 2.2%로 반등할 걸로 봤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에는 물론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한다. 그러면은 좀 더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역시 반도체로 봐야 됩니까 이유를? 예, 반도체도 지금 물량은 살짝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물량은? 예, 물론 가격이 지금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출 액수는 지금 좋지 않지만.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향 추세인데 그 삼성전자는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익률도? 예,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추세가 간다면은 지금 일단 세계 경제가 2019년보다는 2020년이 뭐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뭐 약간 좀 좋아진다라고 예. 하는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2019년처럼 계속해서 지금 12개월 계속 지금 마이너스 맞아요. 아닙니까? 이런 추세에서는 좀 벗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요. 그래서 수출이 2019년보다는 조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경제도 약간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성장률 전망 2.3% 나오는 예. 그 근거가 이런 거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주일 총재 얘기할 때도 반도체 얘기를 따로 하더군요.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물론 이제 본인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정말로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물량뿐만 아니라 네네. 가격까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 경제 수출 실적이라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예. 있고 또 한 축은 금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올 7월, 8월부터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거의 막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주가도 최근 한 4개월 동안 많이 오른 게 올랐죠.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뭐 논거 중에 하나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이 속속 한국의 비중 확대, 특히 한국 왜 비중 확대하겠습니까? 바로 한국의 핵심인 반도체 반도체가 때문에 엄청 반등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의 거의 탑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가 2주 전쯤이었죠. 이제 드디어 반도체 섹터의 비중 확대를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는 뭐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말이 맞다면 이제 반도체가 정말 내년 1분기에 바닥 찍고 돌아간다면 좀 유의미한 뭐 가격에 있어서의 디램이라든가 메모리 가격에 유의미한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최근에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보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 분명히 그 MSCI 모건 캐피탈 지수 뭐 비주 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느닷없이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량이 투매성 매도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언제는 주들이 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팔고 있어요? 그게 아주 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좀 정반대 행태를 보이기도 해서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투자하는 자유고 분석은 다르겠지만은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비중 확대 한국 시장 할 때 그러면 사야죠. 그러면 자신들의 고객들 외국계 무조건 바이로 가야 될 텐데 왜 물량을 이렇게 던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부분을 지금 너무 긍정적이고 반도체 전문가 19분은 이미 뭐 바닥 찍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1월에 돌아선다는 분이 계시고 우리 산업부도 보면은 10월이 저점이었다. 예, 이제는 맞아요. 산업부 자체도 10월에 찍었기 때문에 이제 12, 12 다지고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반도체를 그렇게 쉽게 1월이 바닥이고 1분기부터는 돌아선다라고 우리가 과연 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고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부터 예. 이제 수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목은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평형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속이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 정도 되죠 지금 반도체가 그렇죠. 우리 수출을 네.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워낙 한 품목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가야 될지 싶기도 하고 수출 얘기하면 반도체 얘기하고 더 사실 질문들이 이렇게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결국은 가격 문제인데 지금 D램이 바닥 따지고 반등태세에 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7월에서 9월까지 보합으로 예. 쭉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시장에서는 낸드 프레시는 이미 상승세에 진입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들 판단하는 게 이제 뭐 대세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2007년부터
각 이 반도체 회사들이 얼만큼 투자를 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658억을 합니다. 인텔에 1.5배를 했고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한다는 거 전체액의 2배 이상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쏟아놓은 투자는 내년부터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간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동력을 분명히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이 이슈는요,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간극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메모리도 잘해야 되고 메모리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인텔에서 만드는 옵테인 같은 것들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메모리거든요. 따라서 삼성이 내년도에 메모리의 이 성장률을 17%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내년도 반도체가 가격만 올라주면 예. 지금 생산이 8% 올랐습니다. 쭉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평론가님은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약간 좀 너무 낙관하고 이상한 있다는 부분이 쪽이죠. 있다. 또 왜 또 한쪽으로 막 쏠려가면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물가 얘기를 하면서 수요 부족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수출은 사실은 이제 좀 대외적인 부분이고 대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요 부족 문제, 그러니까 활력 부족 문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더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내부 쪽 변수라고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건데요. 조 박사님, 이게 수요 부족이라는 게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주머니가 그렇게 얇아지는 건 아닌데도 돈을 안 쓴다는 건 심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거 끌어올리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최고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지금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간 소비가 이렇게 확 증가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처분 국민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처분 가계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도 한 120%, 보통 네. 한 110%,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150%를 훌쩍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금 계속 하락 그거는 추세입니다. 맞아요. 하락 예. 추세지만 예. 뭐 3% 증가한다고 해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 기준금리 인하에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계속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계속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정부 사이드에서 좀 신중하게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가계부채에 의한 부채 위기 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2020년서부터. 그래서 보통 가계부채 문제가 생계형, 자영업자 이런 건 이제 1분위, 2분위에서 이제 연체율이 있고 이자 부담이 높고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오히려 4분위, 5분위에서 고소득층에서 갭 투자를 하고 하는 예.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쪽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별로 큰 그렇죠.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반전한다라고 한다. 이미 비수도권이 이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만, 지금 갭 예.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지금 이 4분위, 5분위의 고소득층들이 맞아요. 예. 뭐 전세 끼고 주택담보대출 쓰고 신용대출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안테나를 세워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지출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네. 지금 정부 지출이 예산이 한 9.5% 증가해서 지금 이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지금 아까 정부 지출의 성장 기호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장률이 뭐 1.3%, 1.5%뭐 이렇게 지금 그러겠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정 적자 이런 것도 걱정을 하지만 2019년, 2020년처럼 굉장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일 때는 사실은 확장적 재정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 지출에 의한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그 역할도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부채발 위기 말씀을 잠깐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좀 핀셋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거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면 정책 수단은 다양하게 아니, 있죠. 그건 그래서 많죠.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유세도 있고 세제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가 예. 있기 때문에 이 뭐 내리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갔을 때 갖고 있는 위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핀셋 같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 안정화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이렇게 좀 아쉬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 얘기를 이제 또 두 분 말씀도 들어봐야죠. 우리 정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수요 부족 문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재정 얘기도 잠깐 우리 조 박사님 하셨습니다만. 네, 역시 민간 소비는 양극화가 역시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유동성이 뭐 단기 유동성이 1,000조 원, 1,100조 원인데 그게 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게 몰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돈을 써도 조금 쓰더라도 많은 사람이 조금 쓰는 게 훨씬 더 소비, 예. 민간 소비와 지표에는 좋은 것이지 적은 소수가 많이 써봤자 뭐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그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쓴다는 40대 혹은 50대, 예. 30대 후반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거 원리금 갚느라고 그 가계부채와 탓이 맥락이 크다는 상통하냐 말씀이네요. 원리금인 것이고요.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뭐 정부가 많이 하지만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큰 소비 안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또 저축하고 절약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 재정을 풀었는데 묶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대들은 역사상 가장 돈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부모한테 받아서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패턴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이 늘려면은 빚을 좀 떨고 내는 거죠. 빚을 떨고 내는 것은 이제 집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짐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사면 더 샀지. 그렇죠. 최근에 예. 30대들은 뭐 빚 3억 원씩 지고 30대가 또 뛰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런 좀 안타까움 때문에 민간 소비 확장이 요원한 그런 좀 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게요. 국가 에너지가 부동산으로 너무 좀 맞아요.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그걸 또 뭐 이렇게 딱 하기가 참 또 쉽지 않은 그런 내년 또 총선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 박사님은 활력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은 뭐라고 좀 보세요?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잃어버린 20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었냐면 산업의 구조조정이 그때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우리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대 수출 품목 똑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이러한 부분들의 아주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뭐 비탈길 내리막길만 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짜로 일거리 이것을 만드는데 조금 더 국민의 이해를 통하고 물론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굉장히 배고픕니다마는 그것을 국민과 같이 한 방향으로 몰 수 있는 건 정부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러한 구조 조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피셔야 예. 되지 이거 뭐 넘어져가는 나무를 그대로 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좀 그렇죠. 만들어 주시는데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클로징에서 한 말씀 조금 더 예. 이제 세부적으로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변수를 더 살펴보죠. 중국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얘기를 하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잘 나가면은 뭐 그냥 큰 변수를 안 넣고 싶은데 내년에 중국 경제가 6%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일단 IMF의 전망은 5.8%고요. 내년 중국의 성장률이. 일부 IB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5% 중반 까지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5% 중반까지 가면 이른바 경착륙이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좀 거의 4분의 1을 좀 갖고 있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여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프로 형님부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을 나왔을 때 딱 6%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많은 외신 경제연구소에서 진짜 노골적으로 마사지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조작이다. 이미 5.9, 5.8인데 6자 맞추려고 3분기 애썼다. 분기 성장을 애썼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중국 경제 성장은 5%대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국영기업도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영기업. 예, 국영기업.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국영기업은 공산당이 먹여 살리는 기업인데 더 먹여 살리지 못할 정도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방 쪽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지금 문을 닫는, 예. 지방은행에서 뭐 뱅크런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조짐을 기사가 보이고 나오기 있어서 시작하더군요. 나옵니다. 이게 통제를 했음에도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중국 관련한 경제는 좀 더 과장되게 해석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마지막에 공개가 되거나 오픈되는 게 많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뭐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중국이 안 무너지기를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대목은 없는 이제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시나리오,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를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왜냐면 중국에 난 뭐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고 당장 이 홍콩 인포권, 홍콩 시위 관련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엮이는 이 부분이 올 연말에 뭐 블랙스완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우리 자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시나리오도 분명히 좀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습니까? 근데 우리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별로 걱정 안 해요? 뭐 진짜 아니, 또 물어보셨어요? 혹시? 네, 뭐 또 전화 한 번 했는데 아니 자기는 이제 6%대 넘어지면 경제 위기로 이게 뭐 우리는 넘어지는 건 줄 아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경제 성장률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는 고용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고용. 예,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63%가 국영기업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익 극대화보다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데 중국은 지금 매년 700만 정도가 졸업을 한답니다. 대학생들이. 근데 여기도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구조조정을 잘해서 지금 이 고용 유발 개수가 1%만 올라가도요 150만 정도를 자기네들이 이 새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6%만 해도 900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5.5%, 5.8% 해도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시진핑이가 공약한 게 있죠. 10년 전에. 뭐냐면 2010년도 GDP의 딱 2배를 2022년에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95%까지 지금 육박해 있답니다. 그러면 5%대 성장을 가더라도 충분히 시진핑이 얘기한 중국몽은 성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왜 이렇게 자기네들 5% 6%에 하냐. 우린 고용도 뭐 900만씩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들을 듣는데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뭘 했냐면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중국이 이제 7%로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7% 갈 때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같이 컸던 부분들은 없어질 거랍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네요. 예, 거기가 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호황이 다시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정책을 펴라. 그런 것들이 지금 조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는 부채 문제인데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만 대로라면은 별로 걔네들은 부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영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견해가 딱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서구 쪽에 그 무디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의 그 평가라고 하는 건 벌써 10년 전서부터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지금 국영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국영기업의 재무 상태가 보통의 일반적인 시장 경제의 기업과 굉장히 차이가 있고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죠.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전, 15년 전서부터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또 최양호 고문 같은 그런 분들을 말씀들은 아니 15년 동안 위기 했는데 여태까지 위기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독특한 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재무제 피면 당연히 위기가 발생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양날이 있는데 그러네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중국의 성장률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7.3% 이상의 성장률을 하다가 2018년 들어와서 6.8% 성장을 하고 지금 내년 5.8% 성장을 그러니까요. 예상하고 있는, 이게 정말 급속하게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어서는 최양호 고문님께서 얘기했듯이 성장률보다도 고용률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은 중국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중국과 긴밀한 수출 관계에 있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5.8% 성장을 해서 뭐 국영기업이 무사하게 넘어간다고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중국의 성장률이 급속하게 하락하면은 우리의 수출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출 증가율 올해 마이너스 두 자릿수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어떤 성장률 둔화, 이 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짧게 한 말씀만. 신남방 정책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가면요 경제 영토 넓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남방 정책 꼭 해야 됩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클로징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한다 해도 잠재 성장률 밑돈다라는 얘기는 지금 앞서 나왔고요. 그 결국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이렇게 갔을 경우 낙수 효과도 사실 별로 없다는 말씀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정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디플레의 초입에 들어갈지도 모를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잠재성장 수준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은 분명히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정평론가님 먼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한국 경제, 한 국가의 비전이라는 게 뭐 단기, 중기, 뭐 장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딱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한 단어 키워드는 좀 수출이라고 보거든요. 뭐 복지, 뭐 보건, 뭐 큰 틀에서의 구조 전환 뭐 다 필요한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수출에 일단은 다시 뭐 80년대, 90년대 회귀하자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수출 무너지고서 자칫 12월, 1월에 우리도 생각지 못한 정말 악화된 수출 지표 나오면은 신뢰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편중이든 뭐든 반도체, 기계, 자동차, 정유화학을 일단은 수출을 2020년 한 해에는 끌어올리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단은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뭔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수출. 필요하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수출을 말씀하셨고, 조 박사님은 어떤 게 좀 저는 필요할까요? 지금 그 기후 위기가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국이나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엄청난 지금 구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것을 2030년까지 CO2 배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뒤처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이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세계의 기본적인 대세고, 여기서 뒤처지면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재생에너지 생태 전환이라고 하는 기후 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 상태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실은 왠지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군요. 예, 지금 최근에. 지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 뉴스를 보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내년도가 올해가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내년도 숫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내년도에 우리가 9%대의 재정의 지출의 지금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정 증가율보다는 더 높은 생산성을 유도할 수 있는 곳에 이 국민적인 양해를 구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들로 갔을 때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2년, 3년 더 앞에 있는 미래에 우리가 충분한 그런 과실들을 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해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포인트를? 그러니까 5G라든가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4차 산업혁명에 돌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이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그 구조가 있거든요. 뭐 대기업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저기서 하고 등등의 그 산학연 체제를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키우면 대한민국 진짜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에 소부장 쪽,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해서 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계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원 최양호 박사, 그다음에 조영철 글로벌 경쟁부서 박사님, 그다음에 정철진 평론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 행정관 출신 검찰 수사관, 보통 A씨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이 A 수사관의 생전 발언까지 공개를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과 소위 말하는 청와대 하명 의혹 건이죠. 이것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브리핑에서 행정관들의 울산 방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 이어 오후엔 숨진 수사관의 발언을 공개하며 김기현 전 시장 건과는 무관한 방문이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 A씨가 첫 검찰 조사 전 함께 일했던 행정관에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건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검찰 조사 직후엔 자신이 힘들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A씨가 민정수석실 선임비서관실인 민정비서관실 직원으로서 기관 간 갈등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도운 거라며 법과 원칙의 범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오히려 A씨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고 여권 관계자들은 A씨가 윤석열 총장 앞으로 남긴 유서에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그러나 검찰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A씨를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매주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와대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상당히 이번 소위 말하는 청와대 하명 의혹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시해서 보고 있다, 네. 대응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국민들도 이게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 내용만 보라면 청와대는 이게 전 울산시장이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6.13 작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부분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쪽으로 선을 긋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감반에서 울산에 사람이 갔을 때도 그렇죠. 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뭐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뭐 이건 사실인데 울산 지역에서 검경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해서 고래고기가 이제 불법적으로 포획됐다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까지 했는데 검찰이 이제 이게 이제 풀어줬죠. 불법 포획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뭐 DNA 검사 이런 이유를 들어서서 이제 그거를 그냥 돌려줬거든요, 업자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일어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했었고 검경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심했죠. 벌어졌는데 청와대 측의 설명은 그 문제 때문에 일단 거기 가서 검경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우리 김평론가님 한번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그 일 때문에 지방을 간 게 네. 그게 일단은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위법이다, 뭐 월권이다라고 딱 규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원래 취지는 이제 고위공직자에 그렇죠. 대한 감찰인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경 간의 갈등 조율은 사실은 검경 당사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정부의 어떤 공식 조직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긴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이 청와대에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이 설치돼 있고 정부 조직법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한 명에 대해서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직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없어질 수 수도 있는 있고. 굉장히 임의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글쎄요, 우리나라의 이 정부 구조 자체가 민정수석실이 이런 데까지 개입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특감반이 반드시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가서 그냥 뭐 이를테면 상황 파악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뭐, 근데 뭐 이제 개입을 떠나서. 우리가 좀 이게 정부의 어떤 제대로 된 기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검경 간 조율에 뛰어드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울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은 울산 당시에 지방경찰청장을 했던 분이 이제 또 그 검찰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되게 네. 예민한 황운하 청장이었던 그렇습니다. 부분도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이제 됐고요. 그것까지 가면은 좀 그렇고 A 수사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검찰의 수사의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고인의 휴대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수사를 하려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이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 우리도 직접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예요. 먼저 입수한 증거인데 이제 검찰이 사실상 지금 수사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경찰보다 권한이 더 강하기 지휘를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것을 또 압수수색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경찰이 갖고 있던 것을 검찰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냐? 그것이라면은 이런 수사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검찰이 결과를 갖고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경찰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예. 압수수색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되겠죠. 예, 뭐 위법적인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를 했으니까 압수수색영장. 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획득한 부분을 이걸 또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유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고인이 남긴 유서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따로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런 네. 표현이 있었고요. 이게 부탁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느껴서 뭐 이를테면은 뭐 좀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검찰이 막 이렇게 세게 이렇게 수사를 하다면 그런 게 아니냐부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유서 내용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네, 이 유서 내용의 뜻은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공격한 거였다면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문구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사회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뭐 독재 정권 때에서는 이런 유서가 남겨지더라도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유서들이 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거고 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고인이 감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저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원성이라든지 공격 이것보다는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생전에 친분이 있었죠. 예. 윤 총장도 이제 A 수사관의 빈소에 가서 어제 2시간 반 정도, 이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굉장히 평소에 좀 신뢰했던 능력을 높게 샀다고 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 수사관의 어떤 그 목숨을 끊은 경위에 대해서는 뭐 함부로 짐작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 수사관의 유서는 누가 공개한 겁니까? 이 내용은 이제 처음에 뭐 경찰 검찰이 공개한 네. 겁니까? 경찰이 공개한 겁니까?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로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게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고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족들에 대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검찰의 압박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들이 좀 그러니까요.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엇갈릴 수 있는 문제라 결국은 이 유서 내용이 공개가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네. 그러니까 공개한 그 주최 측이 분명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네. 현재는 그게 검찰이 공개한지 경찰이 공개한지는 명확하게 지금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사망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검찰이 입수한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렇죠, 밝혀내야 될 내용을. 그런 문제가 되겠고 예. 그 핸드폰에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이것들을 살펴본다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진실을 더듬어 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집안의 가장이 그렇게 가족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일이라면 이거는 어쨌든 이제 검찰이 이제 메인으로 수사를 하는 걸 테니까 빨리 좀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지 고인에 네. 대한 그래도 좀 덜 미안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복귀하자마자 인사를 꽤 크게 단행을 했더군요. 네. 사무총장까지 바꿨으니까. 근데 평가가 그렇게 쇄신이나 이런 쪽 저는 이제 김세현 의원이 당에다가 요구했던 어떤 그런 쇄신이나 이런 부분 또 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네, 당직자들을 물갈이한다고 해서 당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 거기 아니지만, 때문에 예. 여러 가지의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네. 이렇게 당직자를 교체하는 것 자체로 쇄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공천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50%까지는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닥도 잡혀가고 있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권 시절에 어떤 범친박계라고 불렸던 그 의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는 황교안 대표가 설령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다음 대선까지 가기에 어떤 당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개혁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물갈이 공천을 위한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하고 싶은 그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물갈이가 됐을 때 과연 그 물갈이에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그렇죠. 예를 들어 김세현 의원이 요구했던 그런 어떤 뭐 당 쇄신이나 정말 새로 네. 태어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느냐, 혁신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결국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물러났더라고요. 본인은 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보기 싫은 의원 원장의 보직을 사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일종의 뭐 편법이 아니냐 이런 사실은 네.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래저래 좋은 소리가 별로 안 나와네요. 김세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원장에서 김세현 원장이 이제 떠밀려 날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 사태도 한번 넘어선 적이 있었고요. 지켜줬었군요 그때. 예,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꼭 뭐 적대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세현 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전 원장이 되겠지만 그 자신도 같이 물러나는 게 어떤 물갈이라든지 쇄신에 도움이 되겠다, 보탬이 되겠다 해서 같이 물러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꼭 관계에 그렇게 볼 필요는 대해서는 없다. 예, 좀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당내 입지를 다지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제 일테면 김세현 의원발 당 쇄신 목소리를 이제 좀 가라앉히고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좋은 평가가 별로 안 나옵니다. 여전히 뭐 필리버스터 같은 네.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이번에 그 인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식이법 등 199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 여론은 사실은 그렇게 잦아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뭐 열심히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좋은 점수를 잘 못 받는 상황이 돼서 황 대표의 이런 어떤 그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다수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냐, 협상의 정치를 실종시킨 데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물갈이하고 어떤 사람을 새로 앉힐지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는 제일 야당으로서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어떤 야당이 강경 투쟁에 나서서 어쩔 수 없이 막 야당끼리 선명성 경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또 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극한에 가까운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협상을 오히려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잘 될 수도 있는 그럼요. 네, 네, 그런 힘이 정국인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필리버스터에서도 지금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민식이법이라든가 이것들까지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사후에 얘기를 해명하듯이 했죠. 그렇게 얘기를 예. 했지만 처음에 그 200여 개 안건이 지금 상정이 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통째로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뭐 단식 농성을 하든 물갈이를 하든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정책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국민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국민들은 여전히 그렇게 글쎄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론이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이제 민주당이 읽었겠죠. 4+1 공조를 이제 본격화해서 네. 지금 오늘 경향신문 톱 기사로 나온 걸 보면은 9일날 뭐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난 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글쎄요 민주당 이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4+1 체제를 가동해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다. 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것도 사실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또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당이 좀 야당이랑 협상을 잘해서 타협하지라는 그렇죠.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반대편에서는 여당이 돼가지고 저희 힘도 없이 끌려다니냐, 안건 하나 처리 못하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4+1을 먼저 가동을 시켜놔야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안건을 그나마 통과를 시키겠죠. 예, 그런 고민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4+1 카드를 앞세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 방안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필리버스터는 사실 안건을 지연시키는 거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필리버스터를 행사한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이 돼서 표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임시국회를 열 수가 있는데 임시국회 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요구하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다음 또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또 임시국회 열어서 통과시키고 이 방안이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과될 여지는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직을 박탈을 했어요. 이게 혹시 4+1 공조 네. 체제의 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윤리위에서 당원권을 정지시키긴 했는데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오신환 의원이. 그러니까요. 근데 원내교섭단체 대표라는 이 자리는 당 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박탈할 수 없는 네,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속해 있는 변형 모임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게 되고 오신환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교섭단체 대표의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원내대표의 자리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이라는 틀을 받아라.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기소권을 빼는 쪽으로
예, 그래서 그것으로 타협을 하자라는 중재안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권은희 안쪽으로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글쎄요, 하거나 그러진 그런 않죠. 입장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먹힐지는 굉장히 미지수지만 어쨌든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오신환 원내대표의 본인의 제 역할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게요. 예, 변형 모임을 통한 분당 전에는 지속될 거라고 봐요. 본인이 탈당만 안 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현재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직전 경기 저점이 지난 2017년 9월이니까요. 대략 경기 하강이 2년 좀 넘게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저점을 찍은 다음에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U자 반등을 보인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U자도 아닌 L자형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의 바탕에는요, 기존의 성장 방식과 경제 구조로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대기업 중심의 또 산업 구조,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보면 진영 논리와 지역색에 매몰된 정치 구조, 또 국민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권력 기관들의 구조까지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바뀌어서는 결국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자리로 되돌아올 뿐일 것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